안녕하세요.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운영체제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1장하고 2장은 그냥 합쳐서 일반적인 운영체제의 개론 부분이니까 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 가능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업하기 전에 이 다음 수업을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 수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뭐 질문도 있었고 저도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제 뭐 의논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 학교 측 얘기가 실험 과목에 대해서 또는 실습 과목에 대해서만 이제 이 대면 수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학과 수업이 다 이제 그 이론 수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원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이 실습을 학교 와서 이제 학생들 중에 기숙사에 등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학교 앞에 뭐 숙소를 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필요에 의해서 학교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또 학교 와서 학생들이나 학교 실험실이나 실습실에 와서 있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걸로선 따로 이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몰아서 실습하시겠다고 한다면 몇 명이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 특별하게 완전 전면 해제가 되지 않으면 또는 이제 이론 과목에 대한 것도 이 알아서 저희가 학생들하고 합의하에서 이 대면 수업을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 비대면 수업으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 주변에서 어떤 이제 우리 학교 교직원 중에도 계속 이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어딜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학교 주변에 식당 거쳐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일단 전면 저희 학교에 출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조심스러워서 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당분간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따로 저희 특별하게 또 저희 이 요청서에서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4월 달에도 비대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운영 체제에 대한 이제 실습을 잡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따로 이제 이 실습자를 드리지 않더라도 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뭐 1대1도 좋고 뭐 아니면 여러분 몇 명이 모이시면 그룹으로 해서 수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따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운영체제에 대한 구조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중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위쪽을 갖다가 사용자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제 OS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 사용자가 막 OS 공간을 마음대로 들락달락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걸 둔다. 그래서 요청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OS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이 부분에 이 사용자 프로그램들이죠. 이걸 갖다가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얘기한다 이죠. 그다음에 맨 아래 하드웨어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나는 이제 지금 이 프린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프린터를 이 시스템 컬에다 요청하면 여기에 프린터 담당하는 커널이라든지 커널에 담당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버 프로그램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요청을 하고 나서 다 됐으면 응답하고 다 됐으면 다시 이 앱 프로그램 쪽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쪽에다가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라고 응답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해 주기 위해서 이 중간에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시스템 컬이 일종의 요청이고 이 요청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interrupt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interrupt인데 이 interrupt가 크게 둘로 하드웨어 interrupt가 있고 소프트웨어 interrupt가 있는데 하드웨어 interrupt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장치 중에 이 그 외부에서 이 뭔가 그 CPU한테 요청을 해야 될 때 그런 경우들에 대한 거 IO 동작 해줘야 되는 거 CD 플레이어에서 뭔가 동작하고 나서 연선이 끝났다든 이제 이 데이터 전송이 끝났다든지 했을 때 이 CPU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고 CPU는 자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시스템 컬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CPU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제 이번에 안 해도 뭐 좀 생략하도록 하고,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IO 연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동작 방법 IO는 어떻게 되느냐? IO 동작에 대한 거. 자,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하나가 동기를 맞춰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비동기 동작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동기 방법이 좋으냐 비동기 방법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이 비동기 방법이 더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IO 동작하고 CPU가 같이 이제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하게 되면 입출력 동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CPU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래서 보통 비동기 방식으로 한다. 이걸 그림으로만 본다면 일단 첫 번째 동기식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 CPU가 있고 CPU 그다음에 IO 동작이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CPU가 쭉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CPU가 유저 프로그램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을 때 갖다 유저 프로세스라 부를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IO 동작은 뭐 하냐면 정지하고 있어요. 아이들 상태다. 그러다가 IO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순간이 되는데 IO 처리해주는 부분이 대체되고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해주는 부분이죠. 그걸 트랜스퍼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트랜스퍼링 하는 이 순간에 동기를 맞추게 되면 CPU 쪽은 뭐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CPU는 아이들 상태가 된다.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IO 동작이 끝나면 비로소 다시 유저 프로세스에 대한 동작을 해준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된 이만큼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CPU가 아무것도 못하고 IO 동작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 과거에 우리 IBM PC도 그랬고 이 애플 컴퓨터 같이 4비트, 8비트 뭐 이런 8비트 컴퓨터들 보게 되면 인쇄가 다 될 때까지 프린터에 할 때까지 아무 작업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쇄하는 동안에 에디팅 작업도 하고 채팅도 하고 웹서빙도 하고 다 하죠. 뭐 이렇게 CPU가 그런 일을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비동기식은 이렇게 동작하지 않겠냐 이죠.
비동기식 동작을 보게 되면 이 CPU 부분과 IO 동작을 보게 되면 이 CPU는 이와 같이 유저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다시 다음 시간쯤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 사이에 IO 동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송 또는 트랜스퍼링이라고 하는 걸 한다. 자, 그러다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게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뭘 해라고 하는 정도의 이 그 IO 처리에 대한 걸 해주는 거죠. IO 처리를 잠시 반짝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인터럽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걸 CPU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면 다 끝났다고 종료를 알려주게 되면 그러니 그럼 다음에 뭘 해? 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든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알았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게.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와 같이 CPU가 처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가 병렬 동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IO 동작하는 동안에 CPU가 정지 상태의 어떤 기다리는 거죠. 그 아이들 상태였는데 이제는 IO와 CPU가 IO와 동작한다 해서 CPU가 아이들 상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다가 비동기식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동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인터럽트 방식이라기 하는 게 있었고 뭐 DMA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IO 쪽 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보통 얘기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우리 메모리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죠. 하드웨어의 메모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메모리는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다. 계층적 구조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속도 때문이다라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주기억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더라도 이 속도가 빠르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우리 SSD 메모리만 보시더라도 이 원판이 돌아가는 하드디스크보다 가격이 비싸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하드디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적에는 보조기억 장치로 테이프와 같은 걸 썼었어요. 테이프보다는 하드디스크가 훨씬 비쌌던 시절이죠. 지금도 테이프 드라이버 쓰죠. 그러니까 이런 속도하고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 순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지만 이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품을 만들어서 실용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냐면 휘발성이냐 아니냐라고 합니다. 휘발성이라고 하는 건 자료를 저장했는데 전원을 끄면 자료가 삭제돼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휘발성을 갖다가 영어로 volatility라고 불러요. 이거 휘발성. 이 세 가지 거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거.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를 이제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줄이자니 너무 속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성에 해당되는 것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다 이 주기억 장치만 쓰자니 컴퓨터를 언젠가는 꺼야 되겠고 그래서 만든 것이 계층적 구조다. 그래서 일단 CPU 내부에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레지스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뭐 어떤 걸 자주 사용되는 전화번호라든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갖고 다닌다면 수첩에다 넣어 갖고 다니죠. 전화번호를 다 들고 다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첩과 같이 그 CPU 내부에 아주 고속의 메모리를 갖다가 캐시라고 부르죠. 그 캐시 메모리도 어떤 경우는 CPU에 좀 더 가까이 들었다 해서 L1 캐시,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용량은 크고 속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L2 캐시,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캐시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주기억 장치가 있죠. 그리고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SS 메모리와 같은 그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들이 있을 거다 하죠.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캐시로 일단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다 요청하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다 요청한다. 캐시 메모리 없으면 그때 주기억 장치에다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다 없으면 디스크에다 요청해서 디스크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로 가져오냐면 메인 메모리에다 가져오고 다시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를 가져오고 캐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가져오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CPU가 뭔가 연산을 해준다든지 자료를 찾을 적에는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층 구조를 갖는다. 위로 올라갈수록 고속이죠. 그리고 일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고가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또 하나가 요 위쪽은 휘발성이죠. 이쪽은 비휘발성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뭐 디스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이제 구분한다면 테이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메모리의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때 이제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캐시 메모리에 있는 내용하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내용하고 디스크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업데이트 됐을 때는 같이 이 수정이 돼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하드웨어 설계라든지 캐시 메모리 설계라든지 할 때 구분하는 분야가 되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는 이런 계층 구조상에 가지고 하게 되겠고 뒤쪽에 메모리 관리 쪽에 가게 되면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대한 연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연산이라고 해서 뭔가 계산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연산이 아니라 이 관련된 어떤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를 설계하고 운영체제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동작은 듀얼 동작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 동작하는 걸 듀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듀얼 오퍼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보호해준다 해서 아이오 프로텍션이다. 그래서 아이오 장치가 뭐 외부 상황에서 저희 고장 난다든지 하는 걸 보호해주는 거, 전압을 보호해주고 뭐 저희 과전류에 대한 이 장치 고장을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아이어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내가 지금 인쇄를 하고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집어치우고 내 거에 먼저 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거를 보호해 사용하고 있는 걸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가 이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죠. 메모리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그 조금 전에 아이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거 쓰듯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또는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그 여유 공간 또는 이제 그 사용자 공간인데 그 공간을 B라고 하는 사용자가 가지고 마구 해집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OS의 커널 부분이 있는데 OS를 갖다가 사용자가 마구 침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뭐 이제
그 자료를 갖다가 바꿔놓는다든지 OS 공간을 침입해가지고 이것저것 건드려서 OS가 동작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아주는 거. 그걸 운영체제 연산 부분이다. 여기서 제가 연산이라고 썼는데 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운영체제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CPU 프로텍션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OS가 해야 될 역할 중에 대표적인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CPU 프로텍션이다. CPU 프로텍션은 뭐 열에 해당돼서 CPU를 보호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걸 갖다 좀 방지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듀얼 모드다라고 해요. 두 가지 동작하는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 자, 이 듀얼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 두 가지 동작을 해요. 하나가 이 유저 모드다라고 하는 걸 갖게 하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니터 모드다라고 하는 걸 가져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드웨어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 CPU를 보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CPU들은 이 두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만 하더라도 유저 모드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모드를 동작해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아까 이 시작할 적에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시스템 컬에 의해서 운영 체제가 그 어떤 서비스를 해주게 되는데 그 서비스 해줄 때는 모니터 모드다라고 얘기하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그냥 동작할 때 갖다가 유저 모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거를 방지하겠냐면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 그 잘못해가지고 에러를 발생할 수 있을 때 OS에다가 건드린다든지 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요청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동작하는 걸로 본다면 모니터 모드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유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유저 모드다라고 하는 걸로 이 그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이 만약에 인쇄 작업을 해줘야 된다든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든지 하는 거 그럴 적에는 이 그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또는 또 유저 프로그램이 잘 쓰다 말고 갑자기 이 시스템에 그 에러가 발생했어요. 예를 든다면 나누기 0을 했다. 그럼 불능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유저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 운영체 뭐 에러 처리해 준다든지 하지만 안 되겠죠. 해줘도 되긴 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폴트가 발생했을 때도 일단 OS가 담당하면서 운영 체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또는 유저 프로그램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뭔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인터럽트다라고 부른다. 아까 인터럽트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시스템 컬과 같은 경우다.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한다면 사용자가 알아 마음대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OS 커널한테 요청해라 이거죠. 그래서 OS 커널이 이 파일을 삭제하고 또 그 OS에 안타가 날짜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날짜를 직접 사용자가 마구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OS한테 요청하면 날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일이 다 되면 다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설정해 준다 그래서 set user mode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작하는 거죠. 하나가 모니터 모드라고 하는 거와 하나가 유저 모드라고 하는 걸로 동작하가 되겠고 이렇게 이 둘로 나눠지는 동작하는데 이 시스템 컬이라고 하는 그 요청이 대체적으로 이제 인터럽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CPU가 이런 기능들을 지금 유저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 모드로 하고 있는지 모드 비트라고 하는 걸 갖고 설정을 해서 지금 CPU도 이런 기능의 하나의 그 축에 같이 역할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이 그 IO 프로텍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IO 프로텍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IO 명령어와 관련되는 거. IO 명령어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printf 뭐 이런 식의 걸 얘기할 수 있죠. 또는 fprintf. 그래서 또는 파일에 읽어드린다, 파일에 쓴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조금 더 로 레벨로 내려간다면 그걸 이제 어세블리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다 통틀어서 그냥 IO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그 IO 인스트럭션들에 대한 명령어들에 대한 것들은 뭘로 쓰냐면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아니라 특정한 이제 그 기능을 부여받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명령어다. 그래서 IO 명령어들은 이걸 갖다 이런 말을 써요. privileged 명령어다라고 불러요. privileged instruction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privileged instruction은 누가 사용하냐 하면 아까 제 그 시작할 때처럼 모니터 모드에서의 동작하도록 만든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 모드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것,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커널에 의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 직접 사용자가 그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불가 그 프리빌리지 명령어고 누가 쓰냐면 CPU한테 요청해라. 그러면 이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니터 모드 하에서만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명령을 갖다가 프리빌리지 인스트럭션이다. 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이 프린트 작업을 한다라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내가 프린트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 거 끊어. 그리고 이 다른 작업이 뭐 들어와서 자기 거 먼저 인쇄를 줄줄줄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만 장 찍었는데 다시 인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찾아서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인쇄 작업이. 그러면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그 원칙에서도 벗어나고 또 뭐 프린터 작업이야 다시 한다고 치더라도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갖다 고생시키는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잘 수행돼 가지고 365일 돌아갔는데 1초 남았어요. 근데 주기억 공간이 모자라? 내가 빨리 좀 동작시켜 줘야 되겠어. 그러면 저 사람의 프로그램은 지워버려. 그래서 동작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세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오 동작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이죠. 자, 세 번째가 이 그 메모리 프로텍션이에요. 자, 메모리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프로그램들이 동작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걸 우리는 이제 잡이라고 불러볼게요. 잡 1이 있고 이 잡 2가 있고 이 메인 메모리였다라고 보죠. 자, 메인 메모리에 잡 1과 잡 2가 있는데 잡 1이 예를 들어서 이 3000번지부터 4000번지 사이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잡 2가 5000번, 4001번지부터 시작해서 5000번지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랬을 때 잡 1과 잡 2의 이 공간을 분명히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이 그 시작점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에 대한 한계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저를 그 시작 위치에 해당되는 하기 위해서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데다가 시작 위치입니다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어디까지 들어갔는지에 대한 리미트라고 하는 걸 주겠다. 자, 리미트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그 한계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또는 사용자 공간에 대한 한계를 정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만큼의 공간이냐면 시작점 베이스에서 1000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두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잡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사용자가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계해 주는 이런 걸 메모리 프로텍션이다라고 하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겠다. 자, 주소는 다 누가 만들어 주냐면 CPU에 의해서 이 그 주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아까 잡 2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4000번지에서 5000번지 사이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CPU가 잡 2라고 하는 걸 동작시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4000번지에서부터 5000번지 사이일 걸 써야 된다. 그러면 이 그 뭐하고 먼저 4000번지에 대한 거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잡2에서 동작해 주는데 잡2의 프로그램이 4000번지에서 5000번지가 아니라 4000번지 이하거나 5000번지보다 더 큰 이상의 5001번지 이상의 주소를 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베이스는 4000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걸 물어본다. 그래서 4000이라고 하는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4천보다 더 작은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잘못된 주소로서의 프로그램이 작성됐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에러를 내면 더 이상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OS라고 하는 걸로 물론 넘어가게 만들어서 OS에서 에러 처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트랩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함정에 빠지게 된다.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OS 커널로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넘어가서 OS에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 주도록 처리해 주겠다. 이 트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다. 이제 에러 처리와 관련된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랩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모니터 모드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이제 OS가 담당해 주는 걸로. 그래서 담당이 사용자 담당에서 OS 담당으로 바뀐다. 그래서 두 가지 듀얼 모드라고 하는 걸로 동작시키는 거죠. 첫 번째 베이스라고 하는 4000이라고 하는 거를 잘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40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뭐 하냐면 베이스라고 하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 리미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한 값을 더해서 이 그 5000이라고 하는 범위 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뭐하고 비교하냐면 베이스라고 하는 레지스터 내용과 그 다음에 리미트 레지스터 내용을 더해 가지고 요거와 크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베이스가 아까 4000이었고 리미트가 1000이니까 5000보다 작거나 뭐 작은 걸로 간다고 한다면 작은 범위 내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는데 주기억 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OS에 그 에러 처리해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방식에 의해서 이 그 사용자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는 다른 잡이 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처리해 주는 걸 갖다가 메모리 프로텍션이다라고 부른다.
자, 네 번째 걸 보게 되면 CPU 프로텍션이다라고 불러요. 자, CPU 프로텍션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CPU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 잘못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져 있는 가진 사용자 프로그램. 여기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사용자 프로세스다라고 불러야 된다 했죠.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 실행이 되기 시작해서 주기억 장치에 있을 때 그게 지금 CPU가 처리를 하고 있던 아니면 대기 상태에 있던 아니면 뭐 준비 상태에 있던 그걸 갖다가 사용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실행돼 있는 하려고 하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이 그 무한 루프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CPU가 이걸 처리해 주냐고 CPU는 다른 일을 못 하죠. 다른 작업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죠. 잡 1이 있고 잡 2가 있고 그다음 여기 CPU가 있다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이런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순서가 이제 대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 사람들이 대기석이 쭉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서비스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환자들이 왔는데 앞에 첫 번째 온 환자가 이 뭐 다 몸이 좀 아픈지 아니면 성격이 이상한지 이 의사를 자꾸 안 놔줘요. 그럼 뒷사람은 진료를 기다리다가 응급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사망할 까지 가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저희 그 의사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걸 이제 의사를 CP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붙잡고 늘어지게 되면 두 사람 뒷째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쓰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 50, 한 2, 30분 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거 저희 다른 환자도 진료를 해야 되니까 의사분이 좀 제 그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다시 저희 그 제가 되돌아올게요라고 하고 다른 환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동작 기준 걸 갖다가 이 CPU 프로텍션이다. 그래서 이게 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면 뒤처리는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한없이 이제 그 이걸 처리해 줘야 되니까. 따라서 이걸 해결 방법은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환자가 첫 번째 환자가 내리자에 붙잡고 의사를 안 놔준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뒷사람 진료를 못하는 것처럼 해결 방법은 의사가 아 이거 여기까지는 하고 다른 환자 보고 나서 다시 올게요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기능을 둔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타이머를 하는 걸 두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 기능을 갖다가 설정해 줘서 이 보통 내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보니까 사용자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 프로그램들이 상당수가 많더라. 그렇다면 학생들에 대한 프로세스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짤막짤막하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저희 그 처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좀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려야 된다면 그 타이머의 어떤 그 구간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가 환자가 저희 그 대부분 뭐 열이나 좀 나는 이 간단한 이제 그 환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한 5분에서 10분씩만 봐주면 되겠고 이 환자들이 다 중증 환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2, 30분씩 돌아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그 설정을 해주고 그 타이머에 대한 기능을 에 따라서 그 이제 각각의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타이머에 의해서 동작해 주는 거 그런 작업해 주는 걸 CPU 프로텍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게 되죠. 이 부분을 대기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대기줄에 여러 개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고 일로 입구고 이쪽이 출구였다라고. 그러니까 출구라고 하는 얘기가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한 서비스 입구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고,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누가 해주냐면 CPU가 동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잡 1이라고 하는 거가 동작하고 2가 동작하고 3이 동작하고 이렇게 동작하다가 시간이 땡 하고 다 됐다 하죠. 그러면 잡 1에 해당되는 걸 서비스를 받으면 외부로 다시 여기에 이 잡 1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언제냐면 시간 초과 시. 이 시간을 갖다 뭐라 하냐면 시간 구간을 퀀텀이라고 불러요. 또는 타임 슬라이스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할당되어 있는 시간 동안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이런 방식을 갖다가 이 그 CPU 프로텍션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시간 구간을 설정해 주는 거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다 뭐라 하냐면 privileged instruction이다라고 해서 아이 뭐 이제 그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듀얼 모드라고 하는 거에서 모니터 모드로 동작할 때 한해서만 쓸 수 있는 명령어들, 이런 걸 갖다가 프리빌리지 명령어다 부른다. 자, 오늘 이 OS에 대한 구조까지 하고 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OS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OS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이 세 가지 구조 가지고 보통 설계가 되는데, 네 가지까지를 하는 걸로 봐 되겠어요. 이제 이걸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첫 번째 단순 구조라고 해서, 요즘은 단순하란 말을 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플하다는 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플 스트럭처라 부를게요. 자,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모놀리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놀리식 스트럭처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꽤 오래됐어요. 계층적인 구조다. 그래서 레이어드 스트럭처.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가 계층 구조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버추얼 머신이다.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 스트럭처. 이것도 또 유난히 또 버추얼 스트럭처라고 안 그러고 버추얼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라이언트 서버 스트럭처다. 이걸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마이크로 커널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얘기한다. 자, 심플 스트럭처니까 뭐 말 그대로 단순한 구조죠. 그러니까 구조가 없다라고 해서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본다면 심플 스트럭처, 단순 구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 그 구조가 아예 없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 하면 특별하게 저희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욕이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OS들을 가지고 보면 돼요. 대체적으로 한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대학교 중퇴자들이 많았죠. 이런 컴퓨터 쪽에 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빠져서 학교 다니다가 이 소프트웨어나 개발해야지, 하드웨어나 개발해야지 하던 경우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 그 심플 스트럭처는 OS를 만드는데 이 어떤 이제 그 프로시저 뭐지 그 계층적인 모습이라든지 이 체계적인 거 없이 이 그냥 만드는 거죠. 체계적인 이 구조 없이 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함수 또는 프로시저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누더기처럼 지금 하드디스크 시절이었는데 뭐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저장 장치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걸 또 집어넣고 또 프린터가 지금 이제 그 다 찍찍 찍는 옛날에 그런 프린터였는데 레이저 프린터가 나와서 그럼 레이저 프린터와 관련된 드라이버를 좀 더 집어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 키보드만 가지고 썼었는데 음성인식 장치가 들어가 그럼 음성인식 장치에 해당되는 그런 I/O 처리해줘. 뭐 이런 식의 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층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누더기처럼 쌓이는 그런 구조를 갖다 심플 스트럭처다라고 불러서 대표적으로 MS-DOS 같은 경우가 좀 이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어떤 그 장치들이 발생된다 만들어지면은 마우스가 만들어지면 마우스에 해당되는 기능을 추가해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런 걸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누더기처럼 집어넣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자, 두 번째 방식은 단순하게 아무 구조가 없는 걸 갖다가 좀 더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다라고 해서 레이어드 스트럭처다라고. 자, 레이어 스트럭처의 가장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시작은 이 그 더라고 하는 OS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그 써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68년에 나왔어요. 이게 이 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냐면 다이스라고 하는 다이스라고 쇼티스 패스 알고리즘이라든지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관이 돼서 만든 OS가 바로 이 계층적인 구조인데 이 계층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상위에 있는 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상위 계층 기능, 계층의 어떤 기능은 바로 아래 계층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활용하죠. 그렇다면 상위 계층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위에 유저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 IO 관련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IO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IO 처리해주기 위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드라이버와 같은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계층에 보게 되면 이 오퍼레이터 컨솔 부분이 있다라. 컨솔 디바이스 그러니까 처리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그 아래 메모리 관련해서 처리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한 이그 뭐 여러 가지 이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맨 아래 CPU 처리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 부분을 갖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층이라고 한번 부르자. 그러면 유저 프로그램은 반드시 IO 매니지먼트에다 요청하고 그 요청이 되면 다시 유저 프로그램에다가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IO 매니지먼트는 이 오퍼레이터 컨솔 디바이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데다 요청해 주고 이건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쪽 컨솔 쪽은 메모리를 요청하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의 관련해서 이 동작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지.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직접 요청 불가한 거죠. 이렇게 안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 되게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IO 장치 중에 어떤 게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 살짝 고쳐주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까지 줄줄 다 고쳐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순 구조를 보게 되면 뭔가 하나가 추가되면 그와 연관된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고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부분은 아랫부분하고의 연동되는 부분들만 잘 조정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수정해 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구조 체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구조 체제를 최초로 주장한 것이 THE 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 그 하나의 약자예요. 테크니크라고 해서 이 네덜란드어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그 T고 그 다음에 뭐 호제스쿨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아인호벤이라고 하는 거 그걸 따가지고 이 그 첫 글자 THE라고 하는 이 그 운영 체제를 만든 거다라고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죠. 자, 이 개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나온 게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고 그 다음에 이 요즘에 그거를 조금 더 저희 그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 리눅스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가 이 버추얼 머신이다. 지금은 버추얼 머신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버추얼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다 알아서 버추얼 이 가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이제 뭐 가상 현실보다는 증강 현실이라고 하는 걸로 더 가긴 하겠지만 이 그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해당되는 기계가 실제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하드웨어가 굉장히 비쌌는데 그 하드웨어에다가 OS를 하나만 넣어가지고 쓰자니 불편하고 여러 개 OS를 넣어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윈도우 환경에다가 이 그 윈도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리눅스의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두 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는 환경이 구축되죠. 그래서 이 그 하나의 이 하드웨어가 있고 이걸 갖다가 베어 머신 또는 베어 하드웨어다라고 부를게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버추얼이라고 하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은 SI 업체로서의 제 그 기능을 주로 하고 있지만 이 제일 처음에 시작은 타이프라이터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컴퓨터들이 IBM의 표준화이 된 것들이 그 많이 이제 그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BM 370이라고 하는 IBM 370, 360이 굉장히 유명한 하드웨어인데 그 중에 버추얼 머신이라 해서 BM 370이라고 하는 이 그 운영 체제 기능을 하나 주고 그 위에 이 여러 개에 해당되는 운영 체제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용자 공간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이뭐 IBM 시스템에게 보게 되면 뭐 CMS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그뭐 뮤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OSVS1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게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종류인데 그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BM370이라고 하는 이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탑재하게 되면 이게 마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다섯 대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동작해주는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걸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죠. 우리도 버추얼 머신을 쓰게 되면 리눅스하고 윈도우 환경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서 두 대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BM370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하드웨어 어떤 이제 그 복사, 카피 부분이다라고 복제 부분에 그 담당해 주는 거죠. 복제 기능을 담당해 주는 이런 처리해 주는데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여러 대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동작해 주는 그런 처리해 주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환경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MS-DOS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면 MS-DOS 한 대가 하나의 그 이 PC를 다 점령해서 썼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냐면 CMD라는 거를 실행하게 되면 여러 개가 동시에 마치 이 하드웨어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버추얼 애니싱 드라이버라고 해서 BDX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MS-DOS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지금 CMD 화면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이죠. 자, 네 번째 구조에 대한 걸 과거에 그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는 128KB 에서 동작하던 운영 체제예요. 그러니까 118KB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메모리죠. 현재 보게 되면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다 이 4GB의 어떤 용량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이 가격이 비쌌던 정도죠. 보통 그 대학교 전산실이라고 하는 데 있는 미니 컴퓨터 보게 되면 1메가 내지 2메가바이트의 용량을 가지고 썼어요. 거기에 아주 고가의 제품이다라고 해서 이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해주고 온도를 한 16도에서 20도 사이를 항상 유지시켜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커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점점 기능이 커지다 보니까 이 그 커널의 기능이 커져가지고 지금 몇 메가바이트 가지고도 이 그 주기억 장치가 또 허덕거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얘기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다. 클라이언트 서버 스트럭처. 자, 이걸 다른 얘기로 마이크로 커널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능을 가능하다면 적게 주자. 어떤 구조냐면 크게 둘로 나눠서 요 위쪽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사용자 공간이다 라서 유저 모드로 동작하시는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은 이 모니터 모드다라고 해서 OS가 담당해 주는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들이라고 하는 사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를 유저라고 안 부르고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있다. 그다음 여기도 또 다른 사용자가 있죠. 그 사용자를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라고 부를게요. 여기도 클라이언트. 자, 이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요 클라이언트가 뭐를 쓸 거냐면 이 파일에 대한 걸 처리해 줘야 되겠다. 파일에서 읽으려고 해요. 그럼 파일 서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메모리를 쓴다라고 한다면 메모리에 대한 거를 쓰기 위한 메모리 서버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클라이언트는 입출력에 대한 걸 담당한다. 또는 이제 이거 뭐 키보드 처리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걸 갖다 그냥 통틀어서 터미널이다라 부를게요. 터미널 서버라. 자, 이렇게 이제 이거 서버들과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들 간의 어떤 연동이 돼 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커널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커널이 담당해 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그 클라이언트가 뭐를 요청하냐면 파일 처리해 준다라면 파일 서버에다가 이렇게 요청해 줄 수 있도록 다리만 나와준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커널에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이 커널이 모든 걸 담당해 주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다가 다리만 나와주는 거니까 커널의 기능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스트럭처라고 부른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분산 환경으로 간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다 하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널이 있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것도 한 대의 컴퓨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머신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 서버가 프로세스와 관련되는 거다 또는 파일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파일과 관련된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커널이 이렇게 있겠죠. 이 부분에도 이 메모리 관련된 거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메모리 커널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이 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요거 한 대 한 대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다. 그래서 이걸 다 머신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이런 식의 설계가 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요청되는 거에 따라서 넘어가고 다시 이 응답을 해서 처리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분산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이그 바꿔줄게 되는데 이와 같이 커널은 최소한의 이 연결고리로서 해주는 거죠. 짝지어 주는 거.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 동작해 주는 걸로 해서 기능을 대폭 줄이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뭐냐면 마이크로 커널이다라고. 자, 마이크로 커널을 보게 되면 단순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데 이 구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macOS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윈도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마이크로 커널 형태로 가고 있죠. 그런데 말이 이제 그뭐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계속 기능이 점점 커져서 운영체제가 최소한 이제 그 주기억 공간은 어느 정도 하드디스크의 공간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그 서버 기능들이나 클라이언트 기능들의 이 그 뭐 서버 기능들이죠. 그 해종에 담당해 주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이 그 단순 구조에 비하면 이 그 커널이 좀 작아졌다 뿐이지 이 유닉스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128kb에 동작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그 초창기에 이 128kb에서 생생하게 잘 들어가던 그런 이 만큼의 이 효과를 좀 노려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스트럭처고 그걸 다른 얘기로 이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부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그 2장까지 1장하고 2장을 좀 합쳐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3장인데 뭐 책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기능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다른 책이 있던 아니면 책이 없더라도 우리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그랬죠. 영문판으로 된 거. 그거 받아서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구글 서비스 검색해서 보셔도 되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대면 수업은 이제 실습이나 실험 과목에 대한 걸로 돼 있고 우리 이론 수업으로 돼 있어서 이 비대면으로 당분간 수업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이 실습하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저는 그렇게 학생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몰아서 그 실습차를 제가 챙겨서 드릴 테니까 따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 클래스다 올리는 거 가지고 개별적으로 실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았는데, 이 대면 수업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보고 하니까 그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좀 이해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문할 때도 훨씬 더 그 얼굴 보고 하니까 편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전면 해제가 아니라서 비대면 수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